폐암 말기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는 KTX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76년을 살아온 세월이 저 들판처럼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것 같았다. 손가락 끝으로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더듬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오랜 간호사 생활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그녀였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문득 떠오른 건 딸 수진의 얼굴이 아니라 금고 안 서류였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작은 4층 상가 건물.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26의 간호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던 날이 떠올랐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날부터 정희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다. 친구들이 백화점에 갈 때도 유행하는 옷을 살 때도 그녀는 구두 한 켤레로 5년을 버텼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술과 도박으로 집안을 기울였지만 그녀는 야간 근무를 자청하며 돈을 모았다. 20년 전 익선동의 매물로 나온 낡은 건물을 보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은행 대출을 받고 남편 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10년간 건물을 조금씩 수리했고 좋은 세입자들을 만났다. 1층 떡집 사장님은 명절마다 인절미를 가져다 주었고 3층 서점 주인은 책을 골라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건물은 그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꿈이 담긴 작은 우주였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가방을 든 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서울 왔어. 예? 엄마 갑자기요? 미리 말씀 좀 하시지. 수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저녁 때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종로 방향 버스에 올랐다. 딸의 집에 가기 전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익선동 골목 깊숙이 자리한 그 건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수 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저녁 6시 정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 섰다. 35평짜리 아파트. 수진 내외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문을 열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수진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보자기에 싼 송편과 도토리묵을 꺼냈다. 추석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다 사 먹는데. 그래도 직접 만든 게 맛있잖니.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거실로 들어서자 사위 민철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인사만 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그뿐이었다. 민철은 다시 화면에 시선을 박았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를 열자 밀키트 포장이 가득했다. 떡볶이, 파스타, 스테이크. 정희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과는 다른 세계였다. 수진아,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 오늘 배달 시켜 먹으려고요. 피자 괜찮으시죠? 그래, 뭐든 좋아. 식탁에 피자가 놓였다. 정희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맛은 좋았지만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수지는 핸드폰을 보며 피자를 먹었고 민철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요즘 일은 잘 되니? 그냥 그래요,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건강은 챙기고? 네, 괜찮아요. 대화가 끊겼다. 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수진이 초등학교 다닐 때가 떠올랐다. 학교 끝나면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손잡고 집에 갔었다. 수진은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쉼없이 떠들어댔다. 그때 수진의 눈은 반짝였다. 밤 10시 정희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수진의 서재 겸 창고였다. 책장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님 왜 갑자기 오신 거야? 몰라. 전화로 말씀하시길래 그냥 오시라고 했지. 혹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시면 좀 곤란한데. 어머님이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근처 오피스텔이나 얻어드려야 하는 거 아냐.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생각했다. 종로 건물. 시가 80억. 아무도 모르는 비밀.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아침은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보통 안 먹거든요.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먹어. 국이라도 한 그릇. 수진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몇 숟가락 뜨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정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민철은 나오지도 않았다. 엄마, 오늘 회사 가야 해서요. 천천히 드시고 나가실 때 문 잠그고 나가세요. 그래, 알았어. 바쁘니까 어서 가. 수진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희가 불렀다. 수진아. 네? 엄마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수진이 멈춰섰다. 시계를 다시 한번 봤다. 엄마, 그거 병원 가보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지금 회의 시간이라서. 문이 닫혔다. 정희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릇 속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손이 떨렸다. 말하려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1시간 후 정희는 아파트를 나섰다. 택시를 타고 익선동으로 향했다. 골목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회색 외벽 4층짜리 낡은 건물.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보석처럼 빛났다. 1층 떡집 유리창 너머로 사장님이 떡을 치고 있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건물주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 그냥 좀 쉬었어요. 앉으세요. 막 인절미 쪘는데 드셔보세요. 따뜻한 인절미가 접시에 담겨 나왔다. 정희는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맛있네요. 건물주님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임대료도 안 올리시고. 정희는 미소 지었다. 이곳에선 필요한 사람이었다. 떡집을 나와 2층 카페, 3층 서점을 차례로 들렀다. 세입자들은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그만 보낼 때가 됐구나. 정희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포근했다. 이 건물과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첫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첫 임대료를 받던 날, 세입자들과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정희. 이제 이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구나. 정희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골목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다. 작별 인사를 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정희는 광화문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 김유진이 그녀를 맞았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등기부등본, 건물 관련 서류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지. 이 건물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익선동. 시가 80억 정도 되는 건물이네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재산을 기부하시려면. 정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제가 쓸 권리가 있지 않나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희는 메모지를 펼쳤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도서문화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이 건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거나
임대 수익으로 아이들 책을 사주거나 그런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기부자 성함은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도 제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김유진은 정희를 한참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혹시 실례지만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정희는 잠깐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따님께서 나중에 아시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딸은 이 건물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재산 목록에도 올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광화문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녀도 평생 그렇게 살았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사랑일 때도 있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돈을 주면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에 대한 감사는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두는 게 나아요. 서로에게. 정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빨간 인주가 선명했다.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자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재단 설립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녀는 광화문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방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비밀을 놓아주니 자유로워졌다.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수진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날들. 그때는 엄마가 필요했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것도 괜찮다. 자식은 떠나는 것이니까. 그래, 이게 나은 거야.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집으로. 정희는 부산으로 돌아온 후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수진이 100일 때 사진, 돌사진, 입학식 사진.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이 선명했다. 정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었다. 이때는 참 좋았는데. 며칠 후 기침이 심해졌다. 밤마다 아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다. 정희는 해운대에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봤다. 1인실로 주세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보호자분 연락처는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입원 당일 정희는 수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갔어. 푹 쉬고 싶어서. 걱정하지 마.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엄마 푹 쉬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뿐이었다. 병원 이름도 묻지 않았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프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병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가을 바다는 잔잔했다. 정희는 하루 종일 그 바다를 바라봤다. 간호사들이 친절했다. 젊은 간호사 하나가 물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딸이 있긴 한데 바빠서. 연락이라도 자주 하시나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다. 호흡이 가빠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이대로 괜찮아요. 어느 가을 아침 정희는 눈을 떴다. 창밖에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바다가 반짝였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수진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편안했다. 머릿속에 수진의 어린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후 2시 이정희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병실은 고요했다. 바다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수진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수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안실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수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짐을 정리하던 중 간호사가 작은 수첩을 건넸다. 이거 유품이에요. 병실에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다. 일기 같은 것이었다. 수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었다.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던 날 TV 뉴스가 나왔다. 서울 익선동의 한 상가 건물이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어린이 도서문화재단에 기증됐습니다. 시가 80억 원대의 건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지는 뉴스를 보다가 멈췄다. 화면에 비친 건물. 익선동. 그리고 기부자 익명.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급히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확인 끝에 알게 된 진실. 기부자는 이정희.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건물을 갖고 계셨다고요? 네. 평생 모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재산만 바라본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 수지는 소리 내어 울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날이 떠올랐다. 송편과 도토리묵. 병원 이야기를 꺼내려다 막혔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창밖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저 멀리 가을 건너편으로 가버렸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 없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사랑은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